새벽 3시 24평 아파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계동 인근의 낡은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사는 쥐 죽은 듯 조용한 곳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부터 65세 김은숙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숙은 전직 간호조무사였어요. 평생을 남돌보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기 가족 안에서는 제대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내던 그녀에게 아들 이민준이 함께 살자고 했을 때 은숙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37살 아들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었고 말수는 적지만 책임감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며느리 최서연은 34살 온라인 필라테스 강사였어요. 첫 만남부터 참 온화하고 헌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은숙에게도 항상 깍듯하게 인사하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죠. 은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합가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은숙은 어느새 이 집의 공기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 차리고 빨래 개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게 하루 일과였죠. 서연은 늘 싱글벙글 웃으며 인사했고 아들 민주는 자주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눕기 일쑤였습니다. 최근 들어 민주는 수면 장애와 극심한 피로 때문에 병가까지 내고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같은 동 2층에 사는 영희 아주머니가 은숙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은숙 씨, 혹시 밤에 뭔가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요? 새벽마다 댁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 은숙은 당황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 집은 조용하기만 한데. 글쎄, 뭔가 끼익끼익 하는 소리도 나고. 아, 젊은 부부가 있으니 그런 건가 했는데 영희 아주머니의 말에 은숙은 얼굴이 확 붉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싹 텄습니다. 정말 그런 소리가 날까? 나는 왜 한 번도 못 들었을까? 그날 밤부터 은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누워있는데 정말로 새벽 3시쯤 되자 어디선가 미묘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바람소리인가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무언가를 억지로 누르거나 짓누르는 듯한 소리였죠. 은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부부의 사생활을 엿듣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녀는 베개로 귀를 틀어막고 잠을 청했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서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온화한 표정. 민준 역시 별다른 변화는 없어 보였죠? 어머나, 내가 너무 예민해졌나? 은숙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시간에 어김없이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은숙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이 집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고. 휴대폰이 징 하고 울렸습니다. 새벽 3시 10분이었어요. 은숙은 잠에서 깨어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CCTV 앱에서 움직임 감지 알림이 온 것이었죠. 그녀는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 했습니다. 다 큰 부부가 새벽에 그러는 걸 훔쳐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만 갔어요. 며칠째 계속 들려오는 그 기괴한 소리의 정체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은숙은 CCTV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갈등했어요.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그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거실 천장에 설치된 CCTV는 두 방문의 출입구를 동시에 비추는 위치에 있었어요. 은숙이 처음 CCTV 영상을 재생했을 때 화면은 어둡고 희미했습니다. 적외선 모드로 녹화된 영상이라 겨우 윤곽만 알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곧 은숙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부부의 방문 틈으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나의 실루엣은 침대에 누워있는 듯했고 다른 하나는 그 위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숙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야. 그녀는 서둘러 화면을 끄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래쪽 실루엣, 즉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부부가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양쪽 모두 움직임이 있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하지만 영상 속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힘으로 짓누르거나 억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의심도 됐어요. 며느리 서연은 평소에도 워낙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조용할 수 있겠지 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은숙은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고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원래 최근 들어 몸 상태가 안 좋았으니 딱히 이상할 것도 없었죠. 민준아, 몸은 좀 어떠니?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민준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서연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환절기라 그런가 봐요. 푹 쉬시라고 했는데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은숙은 서연의 말을 들으며 또 다른 의문이 생겼어요. 민준이 잠을 못 잔다고? 그럼 새벽에 들리는 그 소리는 대체 뭘까? 잠을 설치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날 밤에도 CCTV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은숙이 좀 더 주의 깊게 영상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쪽 실루엣의 손이 아래쪽 실루엣의 얼굴 부근에 있었고 아래쪽 사람은 정말로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은숙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었어.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건지는 알 수 없었죠. 그녀는 영상을 다시 재생해 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파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CCTV 저장 용량 때문에 자동으로 삭제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은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끔찍한 가능성들이 맴돌았어요. 혹시 민준이가 아픈 건가? 아니, 혹시 서연이가 민준이를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며느리 박서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찰이 며칠째 계속되면서 그녀는 서연의 일상에 묘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서연이 부엌에서 칼을 잡는 손놀림은 너무나 정확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정밀했죠. 야채를 써는 크기도 항상 일정했고 칼을 내려놓는 위치도 늘 똑같았어요. 빨래를 개는 순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드시 속옷부터 시작해서 양말로 끝나는 변치 않는 순서를 고집했어요. 은숙은 처음엔 서연이가 그저 깔끔하고 체계적인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지켜보니 그 정도가 지나쳤어요. 마치 로봇처럼 똑같은 동작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아들 민준을 대할 때 유독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민준이 조금이라도 다른 곳을 보거나 다른 행동을 하려 하면 서연은 즉시 그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마치 민준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은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민준과 서연도 함께 있었는데 민준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서연도 벌떡 일어나더니 나도 같이 갈게 라고 말했어요. 민준은 당황하며 잠깐만 나 혼자 갈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서연은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따라 나섰습니다. 은숙은 그 모습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부부 사이에도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한 법인데 서연은 민준에게서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CCTV 알림이 왔어요. 이번에 은숙은 즉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화면 속에서 서연은 민준의 얼굴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민준의 입부분에 무언가를 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서연만이 계속해서 기이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결코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은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야. 그녀는 당장 119에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이 CCTV를 올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아는 듯한 섬뜩한 모습이었죠. 다음날 아침 은숙은 CCTV 앱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어젯밤 영상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자동 삭제되기엔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도 말이에요. 서연아, 혹시 CCTV 설정 만진 적 있니?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영상이 자꾸 사라져서. 아마 저장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연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은숙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서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숙은 민준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항상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고 민준 역시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죠. 은숙은 민준의 팔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바늘, 자국 같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주사를 맞은 것 같은 흉터들이었어요. 민준아, 팔에 이게 다 뭐니? 은숙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자기 팔을 보더니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언제 생긴 건지? 그 순간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아, 그거요? 요즘 민준 씨가 잠을 통 못 자서 수면 주사를 맞고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은숙은 의심스러웠지만 더는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민준에게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그날 밤 은숙은 잠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예상대로 CCTV 알림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연은 민준의 얼굴을 손으로 틀어막고 있었어요. 민준은 숨을 쉬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았지만 서연은 더욱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은숙은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뛰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영상이 뚝 끊어졌습니다. 누군가 CCTV를 조작한 거였죠. 은숙은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결혼 전에 아주 힘든 연애를 했던 일 말이에요. 그때 민준은 한 여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그 여자를 임신시켰다가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었습니다. 민준이 은숙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정말 나쁜 짓을 한 것 같아. 그 애 혼자서 어떻게 할지. 민준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살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었죠. 은숙은 그때를 생각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불쌍한 아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시기와 서연이 민준과 만난 시기가 거의 비슷했다는 점이었어요. 민준은 그 여자가 죽은 지 불과 몇 달 후에 서연과 사귀기 시작했고 1년도 채 안 되어 결혼했습니다. 은숙은 서연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서연은 자신의 가족이나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은숙은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물어봤어요. 서연아, 너 민준이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니? 서연은 잠시 동작을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별로 이야기할 게 없어요, 어머니. 그래도 가족은 있잖니?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거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은숙은 서연의 대답에서 뭔가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힘든 과거를 이야기할 때 감정이 섞이기 마련인데 서연은 너무나도 담담했습니다. 며칠 후 은숙은 우연히 서연이 민준과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어요. 민준 씨, 나 절대 떠나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약속해. 절대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서연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냥 약속해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만 보겠다고. 민주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런 생각 안 할게. 은숙은 그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무서운 집착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이 은숙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뺏기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게 무슨 소리니? 사랑은 소유예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은숙은 서연의 말에 섬뜩함을 느꼈어요. 그 말 속에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뒤틀린 집착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사랑은 소유가 아니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지. 서연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도 민준 씨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뺏기셨잖아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은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서연이 자신을 라이벌로 여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민준이 엄마야. 그건 다른 종류의 사랑이지. 사랑은 사랑이에요. 종류가 다를 게 없어요. 그 순간 은숙은 확신했습니다. 서연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민준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민준을 임신시켰던 그 여자와 서연이 혹시 같은 사람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시기적으로도 딱 맞아떨어졌고 서연의 과거에 대한 비밀스러운 태도도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서연은 자신을 버린 민준에게 복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시는 떠나지 못하게 곁에 묶어두려는 걸까? 은숙은 확신했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죽이고 있었어요. 천천히 매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은숙은 아들 민준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항상 근처에 있었고 민준을 혼자 두는 법이 거의 없었어요. 마치 민준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잠시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은숙은 민준에게 다가갔어요. 민준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민준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어요. 민준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는 거니? 엄마가 보기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숙을 봤어요. 그의 눈은 흐리멍덩했고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병원에는 가봤니? 이렇게 계속 피곤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서연이가 병원에 데려다줘요. 수면 주사도 맞고 있고요. 은숙은 민준의 대답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민준은 마치 서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민준아, 혹시 서연이가 너한테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니? 민준은 갑자기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는 절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를 아프게 하면 안 되지. 서연이는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민준의 말을 들으며 은숙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은숙은 민준을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했어요. 민준아, 엄마랑 병원 가자.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 하지만 서연이 즉시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이미 좋은 병원을 알아봤고 민준 씨는 거기서 치료 잘 받고 있어요. 그래도 다른 병원에서도 한번 봐보는 게 정말 괜찮다니까요. 민준 씨도 지금 병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피곤해 라고 중얼거렸어요. 은숙은 답답했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굳게 결심했어요.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땐 즉시 119에 신고하겠다고.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CCTV 알림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급박하고 더 절망적인 소리였어요. 은숙은 즉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욱더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민준이 침대에서 심하게 몸부림치고 있었고 서연은 그를 힘으로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방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은숙이 소리치며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 순간 그녀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민준은 침대에 손목과 발목이 밧줄로 묶여 있었고 서연은 그 위에 올라탄 채로 민준의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민준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쉬지 못해 고통스럽게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런 민준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서연아, 당장 손 떼.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숙을 봤습니다. 그 순간 은숙은 서연의 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봤어요. 평소에 온화하고 헌신적이던 며느리가 아닌 차디차고 무서운 괴물을 봤습니다. 어머니 방해하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마치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너 미쳤니? 민준이 죽일 셈이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은숙은 즉시 민준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 사람은 제 거예요. 은숙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곧바로 일어나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하지만 서연이 핸드폰을 낚아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핸드폰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민주는 점점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아들을 살리려 했지만 서연은 계속해서 방해했어요. 제발, 제발 그만해. 은숙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오히려 더 강하게 민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은숙의 방해에 화가 난 것처럼. 은숙이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넌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 하지만 서연은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민준 씨가 날 떠나려 했어요. 또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엔 절대 놓칠 수 없어요. 은숙은 서연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서연이 말하는 다른 여자가 혹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은 시어머니인 자신까지도 라이벌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난 민준이 엄마야. 거짓말이에요. 민준 씨는 항상 어머니 생각만 해요. 저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녀는 민준의 목을 더욱더 강하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이미 시퍼렇게 변해 있었어요. 그의 눈은 절망적으로 은숙을 향해 있었지만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미친 듯이 서연을 밀쳐내려 했지만 서연은 생각보다 힘이 셌어요. 온라인 필라테스 강사답게 체력이 좋았던 거죠. 서연아, 제발. 민준이가 죽어가고 있어.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로 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아, 서연의 말을 들으며 은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연은 정말로 민준을 죽이려 하고 있었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필사적으로 방 밖으로 뛰어가려 했어요.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서연이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은숙은 온몸으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낡은 아파트의 방음은 생각보다 좋았고 새벽 시간이라 이웃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민주는 이미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은숙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두드리며 깨우려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민준에게서 손을 떼더니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민준 씨는 이제 완전히 제 것이에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은숙은 아들의 맥박을 확인해 봤어요. 간신히 아주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직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살려 즉시 인공호흡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 민준 씨에게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은숙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제발, 제발 민준이 좀 살려줘. 나한테는 민준이가 전부란 말이야. 저한테도 민준 씨가 전부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방해하시잖아요.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도 이웃 중 누군가가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은숙은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서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해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이미 늦었어요. 민준 씨는 이제 아무데도 갈 수 없어요. 은숙은 서연의 말에 절망했어요. 혹시 정말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경찰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은숙은 온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여기요.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더니 그의 얼굴에 입을 맞췄어요.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요. 민준 씨.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도 함께였어요. 은숙은 울부짖으며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빨리요. 우리 아들이. 구급대원들이 즉시 민준에게 달려갔어요. 맥박을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숨도 거의 쉬지 않고 있었어요. 서연은 경찰들에게 조용히 체포당했습니다. 그녀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했거든요. 진짜로 사랑했어요. 이게 사랑입니까?
사람을 죽이려 한 게 사랑이라고요? 네, 사랑이에요. 이제 민준 씨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영원히 제 곁에 있을 거예요. 은숙은 서연의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연은 자신이 한 짓을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은숙에게 말했어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상태가 위중하니 함께 타세요. 은숙은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아들은 각종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계속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은숙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살아남았다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병원에 도착한 후 민주는 즉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들이 온갖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장기간 산소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뇌사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숙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뇌사라니요? 그럼 우리 민준이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는 건가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은숙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아온 그녀가 정작 가장 소중한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서연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중증 정신질환으로 판정되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되었습니다. 서연은 끝까지 자신이 한 일을 사랑이라고 주장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서연의 과거가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민준이 예전에 임신시켰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고 신분을 바꿔 민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거였습니다. 은숙은 그 사실을 알고 더욱 큰 충격에 빠졌어요. 서연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한 거였습니다. 민준을 자신과 똑같은 절망 속으로 끌어내리려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와서 진실을 안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들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언제 깨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은숙은 매일 병원에 가서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민준이가 깨어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은숙은 매일 병원에 와서 아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적인 말을 해주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능성은 낮아져만 갔어요. 뇌파 검사 결과도 좋지 않았고 자발적인 호흡도 거의 없었습니다. 은숙은 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여기 있어. 얼른 일어나야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하지만 민준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의 도움으로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어요. 서연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끔 은숙에게 편지가 왔는데 내용은 항상 비슷했어요. 민준을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괴한 믿음. 은숙은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서연은 아직도 자신이 한 짓을 후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숙은 병실에서 깜빡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징 하고 울렸습니다. CCTV 앱에서 온 알림이었어요. 은숙은 깜짝 놀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집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알림이었어요.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그녀는 실시간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화면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은숙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영상을 끄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면 한 구석에서 무언가 스르륵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부부의 방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어둡고 희미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은숙의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서연이가 탈출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는 없었어요. 정신병원은 보안이 삼엄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둑? 아니면 다른 누군가. 은숙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들 민준의 손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은숙은 급히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착각이었을 거예요. 다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집의 영상은 정상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은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 자신이 너무 예민해져서 헛것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 화면이 번쩍이며 새로운 알림이 떴어요. 움직임 감지됨. 부부방. 은숙은 급히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부부방 안 침대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서연이 민준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정신병원에 있고 민준은 여기 병원에 있는데 은숙은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혹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 걸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녀는 간호사를 불러 CCTV 영상을 보여주려 했어요. 하지만 간호사가 왔을 때는 이미 화면이 정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머님? 간호사가 말했어요. 은숙은 당황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더 이상 알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어요. 은숙은 처음으로 완벽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항상 들려왔던 그 기괴한 소리들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시였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고 새로운 알림이 떴어요. 움직임 감지됨 부부방.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을 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민준이 혼자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할 아들이 집에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화면 속에서 은숙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은숙은 급히 아들을 확인했어요. 민준은 여전히 병원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생명유지 장치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화면 속의 민준은 대체 누구일까요? 은숙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모든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